14일입니다. 전옥현의 한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총장 뉴스를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세력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우리 국민 모두를 지금 현재 엮어낼 수 있는 인물로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총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비중이 커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더 커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인 가치는 반문 중심의 투쟁 세력을 한 대로 모으는 데 있다. 그런 취지에서도 저의 방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야말로 중요한 뉴스를 시간에 맞게 이 핵심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야권의 국민들을 하나로 엮어내려는 저의 부단한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 뉴스에서 그동안에도 윤석열의 뒷배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뒷배가 힘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걸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구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어떤 지역성보다는 하나의 이념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 보수주의냐 아니면은 이 진보주의냐,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치 세력의 결집이라고 한다면, 한국 정치는 뭐 연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많은 원인이 있잖아요. 지역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뒷배가 어디냐, 정치적인 지지 세력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보다는 지역을 항상 기본으로 해서 출발해요. 즉 스타팅 포인트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또 DJ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호남 세력들이 상당한 정치적인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기반은 이런 대한민국의 양대 정치 지형인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기반이 빈약하다. 더군다나 지금 이 기본적인 지역 기반을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서울 출신이지만 아버지는 충청도, 논산, 공주, 그리고 어머니는 강원도 강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치적인 영향력을 본다면 충청이나 강원도가 영향력 세,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인 이 백그라운드는, 지역적 백그라운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 충남 논산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제일 치고 나오는 사람이 정진석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중에서도 최다선 의원이고, 이번에 국회 부의장 토론하는 것도 여권과의 투쟁적 측면에서 부의장 자리도 내치고 지금 그냥 평의원으로 남아서 이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선 의원인데요. 이 경력도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이 정진석 의원이 이 충청 대망론을 얻고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힘으로 영입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감스럽게도 충청도를 내세웠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JP 성공했습니까? 이회창 성공했습니까? 이인재 성공했나요? 반기문 성공했나요?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이 얘기는 충청도 사람들이 이 강골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호남, 영남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강골 기질들이 있고 세를 모으는 그런 뚝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데, 충청도는 그냥 참모성 성격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아닐 것이다 라는 또 이 기대치와 전망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친이 강릉이에요. 이 강릉인데 이 모친의 집안에 이 정치 색깔이 좀 있어요. 정치적인 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봉모 전 의원도 강릉에서 11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외할머니 동생이 바로 이봉모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깝다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윤 총장의 모친은 이 강릉이라서 이 평검사 시절에도 강릉지청에서 또 근무하기도 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이 권성동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나이는 동갑이지만 서로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뒷배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보수의 텃밭 TK 지역이에요. 이 TK 지역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달려간 데도 바로 대구 지검고검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누구든지 고향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4년도에 초임 검사로 근무한 지역도 바로 대구지검이고 무려 3차례나 근무했고 가장 어려울 때 유배당한 곳도 바로 이 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있어서는 사실 대구가 또 다른 정치적인 이 백그라운드다. 그런 이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쪽에서는 의견이 좀 갈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MB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의 수사 때문에 결국은 뭔가 설명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비토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윤 총장의 모친 최정자 씨는 이화여대 교수를 했었는데요. 결혼하면서 바로 사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여동생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여동생은 윤신원 씨가 있고 부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수부 1과장 할 때 2012년도 3월에 스님의 소개로 결혼을 한 것으로 근데 결혼의 사연이요. 이 김건희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가 스님 소개로 연을 맺었다. 남편이 가진 돈이 없어서 내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윤석열 총장의 이런 강골 기질이 왜 강골 기질을 가졌느냐. 이 DNA 학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좀 강골 기질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31년생으로 공주 농고와 연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일본 히토 스바시 대학원을 졸업해서 97년도까지 연대에서 교수를 했어요. 응용통계학과 교수. 그리고 통계학회와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원로학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떠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아버지 이 핸드폰 번호 아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이 인기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왜 또 강골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박사학위 없이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박사학위를 안 가졌냐? 무능한 거냐? 뭐 연대 응용통계학과, 연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무능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 왜 박사학위 없이 석사만 갖고 교수를 하게 됐느냐? 이 아버지가 교수할 때만 해도 박사학위가 필수 이 자격 요건이 아니었대요. 석사만 가지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래서 석사를 하면서 교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 쓰면 대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 때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논문만 써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 같으면 나는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윤 교수는 박사학위 받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고 그래요. 학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학위 받아갖고 어디다 쓰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학위를 안 받는 바람에 석사 교수로 교수직을 그만둘 정도로 강골이고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이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 교수, 윤기종 교수 연락처를 지금 수소문하는 것이 요새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서강대 교수에 있을 때부터 가끔 만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이제 핏줄이 뭔지 피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중수청이지 않습니까? 이 중수청 설치. 중수청 설치인데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국민 인권 보호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되면 법치주의가 파괴가 된다. 그리고 중수청이 이루어지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최근에까지 검찰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김웅 의원이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이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수사청 폐단은 결국 LH
투기 수사 때부터 나타날 것이다. 중수청 설치하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이 왜 이러한 그 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지 쭉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검찰 개혁 임무를 담당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수청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제대로 된 또 검찰 개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중수청 설치가 검찰 개혁의 목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 개혁의 목표는 뭐야 되느냐? 정상이냐? 우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차단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거악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검찰 개혁의 진정한 목표고 현재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이런 목표는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불이익을 가하는 행정 행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 수사의 폐단이 발생한 것도 이렇게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덜할 것이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견제장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6개 분야로 줄여놨는데 이것이 안착되기도 전에 즉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뿌리를 내기를 전에 또 국수본이 뿌리 내리기 전에 공수처도 마찬가지 중수청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 인력을 현재 특수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검사가 경찰 공무원 13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수청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웅 의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제가 이 앞 방송에서 말씀드린 유상범 의원의 주장 그리고 법조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대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용의자의 확보, 피고인 변호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해외 국가기관의 검찰들이 이 수사와 수사 지휘를 직접 하고 또 수사와 기소를 겸업하는 경우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아주 지난한 과정이 연속되기 때문에 수사한 검사가 가장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수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공수처나 경찰의 국수본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 이 사건을 나눌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범죄자의 신분 이런 걸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책임 소재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세 개 기관에 나눌 경우에는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3명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얼핏 보면 국가수사본부의 소관이지만 투기 과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이 오갔다. 그러면은 중수청 소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 3명 중에 1명이 공수처 소속으로 수사 대상이 될 아주 높은 고위직이 된다. 그러면 또 이것은 공수처가 또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기관의 중첩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속된 말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수청 현재로서는 법무부 현재로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 자체도 그렇게 설치하는 것 자체도 절대 있을 수는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중수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현 정권에 연루된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사적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국가 자원의 어떤 수사 역량의 전문성 그리고 이 새로운 형사법 체제의 안착 이런 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또 이 중수청을 설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첫째로서는 국수본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수사 통제를 받도록 해야만이 된다. 두 번째는 검찰 특수부의 경우에는 효율성을 더 많이 고려해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는 나누되 일부 중대 범죄 수사에 한해서는 그대로 이 기소와 공소를 함께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국식 경찰 제도를 이것은 결국은 벤치마킹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중수청은 기존
사법 체계에 편입되도록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제3지대로 갈 것이냐라는 관측이 현재 많지만 캐스팅 보트로서의 제3지대인지 아니면은 정말 중도 영역의 제3지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국내 정치 구도로 보면 중도 영역의 3지대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야 한 곳을 택해야만 되고 그럴 경우에만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 힘을 변화시키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본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의 역할과 정치적인 무게감이 커지고 또 여론의 지지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오세훈과 안철수 두 분 모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선거 전략의 하나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17, 18일 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4, 5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금 여론이 상당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한 57, 8%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럴수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두 부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야권에서 단일화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지를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된 야권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 지원 역할은 해야 되고 또 할수록 윤석열 총장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윤심 잡게 나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는 이 안철수 후보의 경쟁적인 노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어떻게 비춰지느냐, 즉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 함의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느냐, 이것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내용, 이 활동 내용을 제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려서 반문 세력의 하나로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할 예정이오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후보 방송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뉴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대북 정책 검토가 임박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주에 3월 17, 18일 날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201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특히 문 정권 이후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바이든 정부와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대미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수순에 돌입해 있다는 이런 보도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압박 및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북 정책의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2월 중순 이후에 말이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 이 속보가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2월부터라고 하면 취임 직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는 김정일이의 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정찰 자산을 집중적으로 한반도 지역에 급파를 해서 북한 내부 동향을 철저히 정찰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3월에 실시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미국의 압박 내용을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즉 북한의 도발을 막아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에게 외교적인 도전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탑다운 방식의 미북 관계 개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방식의 접촉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워닝 차원에서, 즉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데 있지 설득해서 대화로 끌어내는 데
이런 이 실무적인 접촉 추진했다. 여기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추가적으로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람을 설정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이 방금 또 이 페북에 글을 올렸네요. 지난 2년 동안 차기 대선 시기에는 황교안에서 이낙연으로 그리고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중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데 얼마나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컸으면 국민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보다 윤석열에게 기대를 하고 있을까. 아직도 1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다. 차기 대선 방향을 시사해줄 양대 보궐선거와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지켜보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천운을 타고 나야 되나보다. 누가 천운을 타고 차기 지도자가 될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아무튼 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홍준표 이 의원의 대선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북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정치적인 홍준표 대표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말씀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본인의 뉴스 커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이 여론 지지를 올리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후보군의 1등 1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뀌고 있는 상황은 결국 앞으로 1년 남았기